시간이 너무 없어서 죄송합니다. 와서 바로 다음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영롱 선생님 줌으로 연결되셨나요?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괜찮나요? 화면에 나와야 되는가? 네, 네, 선생님 아직 제가 볼 수 있는 형태로는 저기 안 나오는데 I can't 그래도 really see you on the screen. 네, Are you 네, here? 네. 네, 선생님. Yeah,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us today. 오늘 그 선생님은 식민지 지배 책임을 And 재심하는 your 문학을 presentation 발표해 is 주실 about 것입니다. literature 현재 that 와세대대 rejudges the 고등연구소의 responsibility of 조교수로 재직 colonialism. 중이시고요. And you're now working 2018년에 at Waseda 소설과 역사적 University. 시간이라는 책을 And 간행하셨는데 you also published 이브셋 a book 마스지, in 나카노 2008, 시케하루, 고바야지 타키시, Nakaji 디자이 Shikeharu, 오사무, Dizai 오사무 한국 Osamu, 사람들에게도 잘 and 알려진 I 일본인 know 작가들인데 Osamu is 이 a 소설을 Japanese writer that 대상으로 is very 그 famous 소설에 among 새겨진 Korean 여러 가지 audience as 다양한 well. And you 시간들을 covered various time 현재의 segments within the 시간과 novel. 이렇게 There's a 현재의 present 독서하는 그 시간과 이렇게 perspective. 조우시키는 그런 연구를 And the 해주셨습니다. past and 오늘 the present 발표하실 주제도 met in your 이와도 book.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또 특별히 최근 관심사이신 문학과 법의 관계 그리고 You 그것을 also looked at the 도쿄 전범 relationship between literature 재판을 and the 다룬 law as 문학 well. 속에서 이 문학을 통한 재심 아니면 It was 재심적 a 재현이라는 rejudging process 시각에서 through 분석을 literature 해주실 about 것입니다. different legal 그러면 선생님 cases. 발표를 So 청해서 now let me 듣겠고 선생님 발표 introduce 시간은 and 30분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invite 네. Professor Kim, please go ahead.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제가 지금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말씀하신 대로 근현대 일본 문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문화 연구라는 학술 대회 제목을 보고 또 다른 발표자분들이 어떠한 말씀을 오늘 내일 하실지도 살펴보고 나서 저도 원래 하려던 이야기와 조금 다른 층위의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구 내용보다도 연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문화 연구를 하나 예로 들어 현재 직면한 방법론적인 곤란을 토로하고 어떻게 이 곤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일본 문학 연구에 있어서 문화 연구, 포스트 콜로니얼 연구가 무엇을 남겼는지 혹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단순화에 대한 비판을 각오하고 문화 연구, 포스트 콜로니얼 연구가 일본 문학 연구에 도입된 이후의 논의를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계승하고 물음표를 달았는데요. 네, 객관적 방법론을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객관적인 동시대 자료를 참조해가며 문학 작품을 읽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방법론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배경과 목적을 갖고 출발했는지를 잊은 채 하나의 문학 연구의 방식으로 고착되어 버린 감이 있습니다. 정치성이 배제된 텍스트의 컨텍스트가 존재한다고 소박하게 믿는 논자들이 역사, 사회, 정치와 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고 주석을 많이 달아 논문을 완성하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승인데요. 논의 전개와 결론의 패턴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정치적이고 혹은 윤리적인 스탠스를 관철하며 문학 작품이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또 평가합니다. 페미니즘 퀴어 이론에서 바라봤을 때 혹은 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문학 작품이 어떠한 의의와 한계가 있는가를 밝히는 논문에서는 논의의 전개나 결론이 이미 예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점을 충족시킬 그러한 문학 작품은 거의 없으므로 정치적이고 도덕적으로 애매한 문학 작품의 경우는 구태여 비평성을 이끌어내서라도 옹호할 근거를 찾거나 아니면 그냥 비판합니다. 정치적으로 명확한 메시지를 지닌 작가 혹은 문학 작품에 관해서는 좀 더 확신을 갖고 칭찬하거나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도 저항하고 다시 물음표를 달았는데요. 이제 문화 연구 포스트 콜로니얼 연구를 부정적인 유산이라고 이제 바라보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 도입 이전으로 문학으로 회귀할 것을 주장합니다. 두 번째 계승의 논자들을 주된 공격의 대상으로 하며 정치적 올바름의 강요가 문학 연구를 점철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문학 연구의 다양성을 회복할 것을 주장합니다. 간혹 문화 연구나 포스트 콜로니얼이 그저 낡은 방식, 80년대, 90년대 방식이라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메타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고전적이고 보수적인 문화 연구의 입장입니다. 이제 제 자신은 문화 연구 포스트 콜로니얼의 도입 이후 그 문제의식을 계승하고 논의를 발전시켜 온 두 번째 제 연구가 포함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서도 이 노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까지는 잘 되어 가고 있었는데 어떤 지점에서 갑자기 좀 혼란스러워졌고 갈 곳을 잃은 채 현재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테마는 일본 문학이 어떻게 전쟁 재판을 재현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고전적인 재현 분석이라 할 수 있죠. 네, 전쟁 재판을 문학 작품화한다는 것.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전국에서는 두 가지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전쟁 중에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무엇을 하였는가 이 점에 관해서는 전시 중에 행해진 범죄와 폭력이 여러 형태로 문제화되고 공론화되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패전 직후에 열린 군사재판, 전쟁 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일본의 전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열렸던 재판의 한정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독일의 뉘른베르크 재판에 해당하는 극동 국제군사재판, 주로 도쿄 재판이라고 불리는 재판이 유명합니다. 도쿄 재판에서는 주로 전쟁을 기획하고 주도했던 일본 제국의 지도자들이 이른바 A급 전쟁 범죄자로서 처벌되었습니다. 1946년 5월 3일에 개정하여 1948년 11월 12일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대체로 잘 알려진 도쿄 재판 외에도 세계 각지에서는 B급 재판이 열렸습니다. B급 전쟁 재판은 전쟁법, 전쟁관습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대상으로 명령을 내린 지휘자뿐만 아니라 그 명령에 따라 민간인과 포로에게 고문을 가하거나 살해를 실시하거나 한 말단 병사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1945년 10월에 마닐라 법정에서 시작하여 1951년 4월 호주 마누스 섬에서 종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정에서는 전쟁 중에 행해진 폭력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밝혀지지 않은 채로 은폐되거나 혹은 문제시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판결이 확정되고 종료되었다고 간주된 재판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즉 전쟁 범죄 재심을 요구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고발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 재판을 다룬 일본 문학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 제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 재판을 문학 작품화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지만 한마디로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 문학이란 장르를 통해 전쟁 재판을 계속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재판의 재현이 궁극적으로 전쟁 범죄 재심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재심적 재현이라고 명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재심적 재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첫 단계로
다소 안일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작가의 선택에 주목했습니다. 문학 작품이 무엇을 재심의 대상으로 여겨왔는지 그 내용을 좀 거칠게 유형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쿄 재판을 다룰 것인지 BC급 재판을 다룰 것인지에 따라서 작품의 문학의 테마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누가 기획하고 주도하였는가를 문제화할지 아니면 전장에서 그 명령을 수행한 자들을 다룰지 그다음으로는 심리 내용에 초점을 둘지 인물에 초점을 둘지에 따라서도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작품에 따라 다릅니다. 뭐 재판에서 다루어진 내용 혹은 인물을 재검토할지 아니면 재판에서 문제시 되지 않은 내용 혹은 인물을 끄집어내어서 문제시할지도 내용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인 일본인, 비일본인의 구분은 도쿄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고 BC급 재판을 다뤘을 때만 적용되는 그런 구분입니다. 도쿄 재판에서 기소나 판결을 받거나 혹은 문제시되는 인물들은 다 구종주국의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인이었지만 B급 재판에서 처벌된 인물들 중에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구식민지 출신의 사람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국의 식민으로서 전쟁에 참가한 조선, 타이완 출신의 많은 이들이 B급 전쟁 재판에 의해 전쟁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를 통해서 이렇게 전쟁 재판을 재현하는 데 있어 작가가 무엇을 재심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는가를 정리해 보면 자연스럽게 선택하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나누고 이 작품이 무엇을 다루고 다루지 않았는가를 살펴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기보다 어떻게 할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학 작품을 비평할 때 특히 제국주의,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문학 작품을 이야기할 때 비평의 축은 이미 존재합니다. 어떠한 기준이 적용될 것인지 적용 후에는 어떠한 결론이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패턴이 존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학 작품은 아시아를 다루었는가? 아시아에 대한 시선이 존재하는가? 조선에 대해서 언급했는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그려냈는가? 즉 일본 문학을 궁극적으로 평가할 때 문제시되는 것은 아시아 혹은 조선이라는 그런 이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아까 제가 제시한 유형표를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발표의 제목이기도 한 식민지 지배 책임을 재심하는 문학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디에 속할까요? 가장 가시적으로 식민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항목은 BC급 재판에서 기소 판결을 받은 조선인 전쟁 범죄자, 조선인 전범 혹은 타이완 전범입니다. 실제로 아베 코부나 오다 마코토 등 아주 중요한 몇몇 일본 작가들이 조선인 전범을 다루며 식민지 지배 책임에 관한 논점을 제공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도쿄 재판에서는 식민지 지배에 관한 소인이 포함되지 않았고 그리고 B급 재판에서는 식민지 사람들에 대한 잔악 행위가 거의 문제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러니까 재판의 공백을 지적하면서 식민지 문제를 간과해온 그런 재판의 문제점을 들추어내는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유명한 극작가인 기노시타 준지나 그리고 이노우에 히사시가 그런 시도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아시아에 대해서 식민지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고려도 없는 그러한 재심적 재현은 그 이후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토바코지 씨는 1950 년대 전범을 다룬 영화와 드라마를 비교 분석하며 아베 코보의 시나리오인 벽 두터운 방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어 아시아에 대한 시선과 일본인의 가해자성이라는 두 가지 축이었습니다. 특히 대조적으로 언급되었던 드라마 나는 조개가 되고 싶다가 있는데요. 이제 벽 두터운 방도 나는 조개가 되고 싶다도 둘 다 B급 전범을 다루고 있고 독자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일반 서민들이 전장에 끌려가서 전쟁 범죄자가 되기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이 벽 두터운 방이 조선인 전범을 등장시킴으로써 6.25 전쟁도 다루었고 일본의 재군비 문제도 문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후자인 나는 조개가 되고 싶다는 그 아시아에 대한 시선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서의 일본 국민을 구성하는 그러한 국민적인 드라마가 되어간다는 논의입니다. 사실 아시아에 대한 가해 책임을 중시하는 시점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1950 년대에 문화 생산물을 평가하기에 가장 유효한 기준이 가장 적절하게 적용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로는요. 다른 예로 2010 년대에 등장한 아카사카 마리의 소설 도쿄 프리즌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도쿄 재판과 천황의 전쟁 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학상을 굉장히 많이 수상했고 유명해진 작품이지만 아시아에 대한 시각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많은 논자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문제도 굉장히 많은 작품인데요. 네, 시간 관계상 물론 이 작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비평가인 카토 노리히로 씨는 아시아에 대한 시각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이 소설을 전면적으로 비판했고 카즈무라 카즈미 씨의 경우에는 다른 관점에서 작품을 논의했는데 마지막에 결론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 관점에 대한 많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으로 논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1950 년대 작품에 대해서도 그리고 현대 문학에 관해서 말할 때도 가해자 의식, 피해자 의식, 아시아에 대한 시선, 식민지에 대한 언급 등 규범화된 평가 기준과 정형화된 결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책 표지도 넣었는데요. 일본 근대문학 연구자이며 전후라는 이데올로기의 저자인 니혼대학의 고영란 씨는 일본 문학이 어떻게 식민지를 소비해 왔는가를 문제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다루었는가 다루지 않았는가 뭐 이러한 것을 넘어서 식민지 조선의 표상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소비되어 왔는가 그 문맥을 밝힌 굉장히 획기적인 연구입니다. 저도 이 문제 의식을 계승하면서 여기에서 제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논자의 위치입니다. 아시아 식민지에 대한 언급을 궁극적인 그런 축으로 두는 논의를 반복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적용하여 재심적 재현을 논의하려 할 때 어떤 머뭇거림, 망설임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재심적 재현을 논하는 위치가 그러니까 재판관에 가깝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일까요? 물론 저는 아시아를 의식하고 조선을 다룬 문학이 일본에서 양쪽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질적 평가가 굉장히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아시아나 조선을 언급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문학 작품이 없다면 논하는 주체는 적어도 아시아에 대해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밝힐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 조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얻는 어떠한 면죄부, 이제 '말했으면 됐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화 연구도 포스트 콜로니얼도 일본에서 이제 줄임말로 카르사, 포스코로 이렇게 불려지며 가볍게 하나의 패션으로 간주되어서 적용되어 온 지도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형화되고 고착화된 논의 전개와 결론의 과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 조선으로 끝나는 혹은 시작하는 논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독서 과정에서 논자가 경험하는 동일화, 독서 후에 또 논자가 행하는 특수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먼저 동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논의를 전개한 로버트 이글스톤의 글을 먼저 좀 인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홀로코스트에 대한 응답으로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다시 파악하고자 한 글 속에서 이글스톤은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들려줍니다. "나는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관한 회의에 참석했다. 그 회의에서 3명의 훌륭한 역사가의 의견이 엇갈렸다. 어떤 특정한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대해서 한 역사가는 그곳이 관객을 희생자와 지나치게 동일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른 역사가는 그곳이 너무 관객을 가해자와 동일화하도록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다른 또 한 명의 역사가는 그 뮤지엄이 관객을 홀로코스트의 방관자와 동일시하게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제 문화 생산물을 소비할 때 독자, 관객의 동일화의 문제는 새로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로버트 이글스톤은 홀로코스트의 이 증언들을 픽션과 같은 방법으로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표현하기 위해 이 일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저는 이 좀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즉 아시아 조선에 대해서 언급해야만 한다고 논자가 생각할 때 논자가 행하고 있는 것은 자신과 타자와의 동일화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많은 경우 동일화는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타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읽고 논함으로써 도덕적인 계기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항상 타자를 소비할 가능성, 위험성이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식민지 여성, 타자와 동일한 결과로서 획득하게 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위치, 스탠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함을 표현할 수 있는 말, 방식, 양식을 찾아내고자 하고 그 과정 자체를 논의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원하든 원치 않든 일본에서 저는 한국인 여성 연구자라고 인식되어 버립니다. 실제로는 어떠한 구체적인 제국주의의 피해에 대해서 알지도 겪지도 않은 제가 일본 문학을 논할 때 이런 고민 없이 기존의 논의를 반복하고 재판관의 자리에 서고 마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두렵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 근데 사실 독자가 작품 속의 인물들에게 제국주의의 피해자들에게 안일하게 동일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들은 소설 내부에서 문학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고 또 생각합니다. 2018 년에 일본어로 번역돼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김수매 소설 한 명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고딕체로 표기하였고 300개 넘는 주가 달려서 그러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했던 노력도 그런 노력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작가랑 작품이 이러한 노력을 해 왔다고 한다면 이러한 문학 작품을 평하는 논자는 어떻게 이 재심적 재현의 내용을 동일화의 소위와는 다른 형식으로 논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에 가장 적극적인 답을 제시해 준 것이 사실 최근 이와나미 문고에서 재출간되어서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된 이정화 씨의 넋두리의 정치 사상입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1988 년에 일본에 건너가 정치 사상을 연구해 온 세이케 대학의 이정화 씨가 원래 이 글들을 발표한 것은 1997 년, 98 년이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일본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던 그 시기에 대한 하나의 응답으로서 일본에서 연구하고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치 사상 연구자로서의 응답으로서 쓰여진 이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제가 번역했습니다. 네, 배, 알 수 없는 것, 알면 안 되는 것,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 그것은 말하는 나에게, 듣는 우리들에게 불편함을 남긴다. 외부에서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한 번 틀 안에 들어선 순간부터는 해석하기를 거부해야만 한다. 그게 삶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기에는 소비되지 않는 말, 삶의 선택들과 연결되는 말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특수화시키는 것. 이야기되어진 내용을 혹은 이야기하는 그 행위를 특수화하지 않고자 한다. 이야기한 후, 듣고 난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물음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책의 모두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학술 논문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바꾸어 말하면 기존의 학술 논문의 형식을 거부하고 있다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일본어로 글을 읽게 될 독자들에게 이 책이 처음 제시하는 말은 한국어인 배입니다.
이 배라는 한국어 발음을 일본어로 표기하며 이 말이 신체 일부를 나타냄과 동시에 이동의 수단을 의미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하나의 개별성과 삶이라는 구체성을 지닌 말들을 이렇게 내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고 또 나를 흔들리게 합니다. 이 배라는 말이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경험이 이제 논하는 자들, 네, 논자의 삶의 선택들과도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해석하거나 특수화하거나 명명하거나 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그러한 말과 양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이 스스로 실천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정화 씨는 이 글에서 이제 할머니들의 말을 파악하고자 할 때 그물망에 걸리는 거는 사회가 요구하는 필요성에 부응하는 것이지만 이 망을 빠져나가는 것이야말로 리얼리티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할머니들의 생애 구체성 속에서 말해질 수 없었던 것들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음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기존의 망들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말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논하는 이와 논해지는 내용이 삶 속에서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러한 말투 양식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오해가 없도록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물론 작품은 할머니들 증언과 다릅니다. 홀로코스트의 증언과도 다른데요. 하지만 제가 다루는 전쟁 재판을 이제 재현하는 작품들의 대부분 그중에서도 특히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묻고 있는 작품들은 생존하시는 위안부 할머니들 어 그리고 과거의 조선인 전범으로 불려졌던 분들의 수기 자료를 참고해서 쓰여진 것들입니다. 그 개별적인 삶의 근거에서 쓰여진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 이 작품을 읽고 비평 논자의 행위, 위치를 생각할 때에도 이러한 방법론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이정화 씨의 글은 아시아 혹은 조선이라는 말로 뭔가 투쟁적인 글을 써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저에게 이게 사실은 이 아시아랑 조선을 반복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투쟁적인 글도 될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러한 걸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 항상 써야 할 대상을 설정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정화 씨는 포스트 콜로니즘에 가기 바로 직전을 살피는 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에 말하기 전에 식민주의 바라볼 그러한 작업의 저편에서 바라보는 방향성으로서의 포스트 콜로니얼 그러한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문화연구 포스트 콜로니얼이 말해지는 90년대 말에 이미 이 방법들에 의해서 특수화되어 버린 구체적인 생애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말은 없을까, 다른 양식은 없을까라는 것이 검토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특기할 만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문제가 이렇게 지적은 되었고 다른 말이나 말투에 대한 그런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실천되었다는 것.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에 응답하고 또 다른 실천들을 해온 흔적이 별로 없다는 것은 좀 지금 재고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일단 여기에서부터 이 동일화와 특수화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제가 지금 끌어안은 문제 실마리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고민 상담이랄까요? 제 발표는 여기에서 끝나고요. 네. 그럼 여러분께서 많은 조언과 코멘트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곧바로 토론을 Thank you very much. 이어가겠는데요. Let's move on 후지 to the 선생님 discussion 어떻게 session. 접속하고 Professor Fuji 온라인에 Takeshi, are you here with us 계십니까? online?
네,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Yes, 네, 오랜만입니다. nice to meet you. 먼저 선생님 제가 잠깐 소개드리고 바로 It's 토론을 been a long 이어가도록 time. 하겠습니다. Let me 선생님은 introduce 지금 현재 briefly and then 도쿄 move 외국어 on to the 대학교 discussion. 세계 언어 사회 Currently, 교육센터에 you are 재직 working at the 중이십니다. World Language and 선생님의 Society 글은 사실 Education 우리가 Center. 굉장히 And 신문에서 your 잡지에서 많이 writings were 읽어왔는데요. exposed to us and we 그런 feel very 칼럼집을 모은 familiar 무명의 about 말들이 your thoughts and writings 2018년도에 간행되었고 throughout 그다음에 newspaper. 선생님 You 박사학위 published a 이 논문에 column 기반한 책인 그 in 동아시아 2018. 민족주의, 그러니까 제3세계주의의 dealt 파시즘적 with 기원과 좌파적 기원이 the 결합된 형태의 그런 것을 Korean 한국적 examples 사례를 of 통해서 fascism 다루신 and 분석한 liberal 파시즘과 origin. 제3세계주의 And this 사이에서 book is called 가 Fascism. 우리가 사실 선생님의 And 그 연구자로서 역사학자로서 the thorough 의 word 어떤 그런 궤적을 잘 보여주는 theory. 저서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선생님은 제가 You 오랫동안 also 만나고 are 읽어온 a 바로는 literary critic 많지는 않지만 and 아주 given 몇 my 편으로도 충분한 문학 memory and interaction 비평가이셨다는 with 거를 you are a great 제가 잘 알고 literary 있습니다. critic. 선생님 You didn't 토론을 cover so many books, 부탁드리겠습니다. but a 네. few great books. Thank you. Please go 네, ahead.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후지 다케시입니다. Hello, ladies and 먼저 이런 gentlemen. 좋은 My 자리 name is 초청해 Fuji 주신 것에 Takeshi. 대해서 As introduced, it is with 감사드리겠습니다. my great pleasure to be here. 네, 그러면 PPT 공유하면서 토론 진행하도록 Let 하겠습니다. me share my screen and share my feedback. 네, 우선 김현론 선생님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먼저 반법론적 어려움을 토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그런 문제, 그런 논의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연구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계산도 중요하지만 연구를 하는 주체라는 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다양한 것들이 다루어졌는데 문제 핵심은 이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들으셨으니까 굳이 읽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연구자 스스로가 느끼는 그 불편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인류학 분야에서 그 관찰자인 인류학자 본인을 어떻게 그 상황 속에 그려넣을 것인가 라는 문제와도 이어질 수 있는 반법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시는 바로 직전에서 그 타자와의 동일한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히나 운동권이나 운동권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타자를 대변한답시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렇게 대변될 수 있는 동일화가 가능한 존재가 과연 타자일까라는 점이죠. 어떻게 보면 타자성의 핵심이라는 건 알 수 없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지 알 수 없다. 그런 것이야말로 타자성일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변되는 타자라는 것은 그러한 타자성이 이미 박탈되고 보존되어 버린 그러한 전체화된 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전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동일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필요한 것은 어떻게 이 동일화에 맞설 것인가가 아니라 이 동일화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타자성 길들이기의 문제,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학 작품을 비평할 때, 특히 제국주의,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문학 작품을 이야기할 때 비평의 축은 이미 존재합니다. 이건 사실은 일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소위 말하는 양심적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일수록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미 존재하는 기준을 적용할 뿐이라면 당연히 재판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판관은 물론 법조문과 판례들을 근거로 해서 판결문을 쓰기는 하지만 가끔씩은 아주 획기적인 판결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적용만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비평을 한다는 것은 재판관만도 못하는 행위인 것 같고 말하자면 검열관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단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적용할 뿐이라면 그것을 비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길들여진 타자성과 쌍을 이루고 있는 길들여진 주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생각한 것을 그냥 적용할 뿐인 어떻게 보면 아주 기계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그 선생님도 지적을 하셨던 논자의 위치라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은 주어진 현재를 기준으로 작품을 평가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례를 들으셨는데 그 예를 들어서 아시아의 부재 같은 문제 이런 거 사실 일본에서는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비판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본인이 그런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사회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아시아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것뿐인데 근데 그렇게 보면 시대 상황에 의해서 자기 존재가 규정되어 있다. 자기 관점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시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를 보지 못한 아이들과 전혀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규정성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선생님 고민하고 있는 지점도 바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문학이라는 것의 가능성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문학이라는 장르는 거짓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칭찬받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세계입니다. 소위 말하는 과학에서는 이런 건 잘 일어나지가 않죠. 근데 거의 문학이 유일하게 이런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문학이라는 게 이렇게 훌륭한 것인데도 비평가나 연구자는 그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일이 많습니다. 괜히 과학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잣대를 그냥 들이대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건 쾌락 원칙에 개입을 하는 현실 원칙 같은 그런 역할을 비평가나 연구자는 흔히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푸코가 지식에 고고하게 서론에서 얘기했던 호족의 도덕과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푸코라는 사람이 참 매력적인 사람인데 1977년 그러니까 이제 서양 역사도 나와서 이제 대부분 대표적인 저작들은 나온 시점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픽션이 아닌 것은 전혀 쓴 적이 없습니다. 그, 다 아시겠지만 미셸 푸코라는 사람은 웬만한 역사학자보다 훨씬 철저하게 사료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쓴 건 픽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실증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구애받지 않는 그러한 글쓰기를 실천하고 있기에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호적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는 아직 없는 위치에서 말하는 예시적 비평. 이 예시적이라는 것은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보여준다는 그런 예시인데요. 이 예시적 비평이라는 사람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예시적 전치라는 말을 차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 없는 미래를 근거로 해서 작품을 평가한다든가 그런 실전을 해보는 것이 더 문학적인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학 연구의 문화 연구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은 어떤 작품이라는 것을 혹으로 픽션으로 지어진
그런 그냥 말하자면 문학이라는 건 지어낸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을 그 작가나 시대의 증언으로서 읽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학의 힘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진실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주어진 그런 기준들을 그런데 너무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더 문학적으로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그런 비평, 그런 연구라는 것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토론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봐요.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We all know that research targets are important when it comes to criticism, but we also have to think that the position and the location of researchers themselves are as important. We always need to think about how you're going to describe and define yourselves as researchers. Asia, colonies, women, the ethical and moral position and stance acquired as a result of identification with the others. I feel a little more uncomfortable about this statement, and I also want to find and identify words and methods and styles that can express such discomfort. And I think we should include this process in our discussion. Whether I like it or not, I am recognized as a Korean researcher in Japan and actually do not know and did not experience imperialism. I also did not suffer from any specific damages of imperialism. So if I discuss Japanese literature without acknowledging this discomfort, then I feel like I'm merely repeating the existing discussions and trying to be a judge without any ground. So however, there are people who speak for others, especially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democratic movement in the past. But can these people represent other people truly? And then can these others be identified as such? Here, these others, quote unquote others, are identified others, and they have already been deprived of otherness. Of course, identification itself becomes easier because they are already identified. So what is needed here is raising an issue about taming otherness before identification. When criticizing literary work, especially when talking about literary work with a critical perspective on imperialism, colonialism, the axis of criticism already exists. And because we only apply the standards that already exist, we cannot help but acting like judges. And could this be called criticism? The problem here is a tamed subjectivity paired with tamed otherness. Instead of having original approaches, you simply apply others' standards and criteria and call that genuine criticism. The core of this issue lies in that the work is evaluated based on given timeline. The reason why problems such as the absence of Asia can be discovered easily is because that person was born in that specific era. And in terms of being regulated by the times,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that person and other people who have not seen Asia or were born in other times.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ow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s researchers. So we have to find a new definition of literature. The characteristics of literature is that the better you lie, the bigger credit you get, which is totally opposite of how science or scientific studies work. However, even some literary critics try to apply scientific approaches or standards when it comes to their criticism. However, critics and researchers often act the opposite way, which fits into the morality of genealogy by Michel Foucault. And he said, "I've never written anything that is not fiction until now," in an interview in 1977, even though he was a researcher who carried out most of his work with evidence-based approaches. So in order to be truly free from genealogy, in conclusion, I believe a so-called prefigurative critique and a position that is not yet available is a true literary practice.
figurative politics are the words that I benchmarked this new prefigurative critic from. And basically, you can assume a point in time that has never existed in order to truly give out criticism. So I believe that the power of literature is that we can stay and we can still be true based on folding out untrue stories. And this is everything from my feedback. Thank you.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고민 상담을 드리기 정말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귀중한 코멘트 후지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학 비평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아시아 식민지 여성 등의 타자와 동일화하고 많은 논자, 그리고 타자의 부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정형화된 논의의 생산을 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현상에 대한 분석을 후지 선생님께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세 번째 페이지였나요? 동일화에 앞서 이루어진 타자성 길들이기에 관한 지적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타자성 길들이기를 통해 타자성이 박탈된 정체화된 타자가 가시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동일화된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이 길들여지고 타자성이 박탈된 이런 타자들이 쉽게 동일화 혹은 애도의 대상이 되고 또 심지어 비평의 장에서 이렇게 소비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그렇게 오늘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화에 앞서서 이 타자성 길들이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타자와 같은 말로 명명하고 그 범위를 제한하여 애도 가능한 대상을 범주화하는 작업으로서 비평이 존재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연구, 포스트 콜로니얼 연구가 도입된 이후의 비평이 이 타자성 길들이기라는 과정에 솔선적으로 가담해 왔다는 그런 사실 역시 좀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이미 존재하는 비평의 기준을 적용만 하는 그러한 비평자는 재판관만도 못한 것이 아니냐, 검열관이 아니냐 하신 말씀은 너무 와닿았고요. 그러니까 한순간 한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정의에 부합하는 그런 정의로운 순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의미에서는 정말 재판관만도 못하거나 아주 나쁜 재판관이거나 그냥 계산기와 같은 재판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길들여진 주체성은 정의의 찰나를 감지하지도 못할 거고 또 만들어내지도 못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논자의 위치랑 더 문학적으로라는 슬라이드에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재현이고 제가 숙제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어진 현재 규정성에서 벗어나서 아직 없는 위치에서 예시적 비평을 행하는 것.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호적처럼 우리의 글쓰기, 읽기를 관리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규정성, 이 도덕성에서 벗어나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훌륭한 세계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픽션이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리얼리티, 여기에서부터 아직 없는 위치를 찾아내고 좀 비평을 어떻게 예시적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언이 아니라 예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어떻게 번역하는지에 따라 예언은 좀 너무 과하고요, 문학이 하기에는. 예시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에 이정화 선생님을 인용한 게, 이정화 선생님께서는 이 배와 같은 위치와 말을 발견해서 그걸로 이제 풀어 나가시거든요, 이 하나의 책을. 그거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고 이번에 생각했고요. 제가 좀 지금 잠시 이 정체된 연구를 계속 자꾸 정체됐다고 하니까 제가 연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린 것을 이제 참조해 가면서 좀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이 문학 혹은 비평이 특히 이 타자성 길들이기에 어떻게 관련하고 있는지, 관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선생님이랑 이제 선생님 코멘트 듣고 제 한 발표를 다시 한번 좀 뒤돌아보면서 사실 이게 독서를 체험할 때 동일화를 제가 너무 강조했는데 동일화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화의 체험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독서의 순간들도 있고 그런 순간들에 또 좀 더 착목을 하면서 이제 아직 없는 위치를 좀 찾아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은 좀 네.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답변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es, thank you for your feedback, and I feel very blessed, and I feel like it was a very wise decision for me to participate in this event, just because I was able to hear from your opinions. You talked about Asia and female identification. I feel like I literally just laid out structural facts, whereas you did the actual analysis about my topics and issues. And I could also was very able to relate to the concept of tamed otherness, because by going through this process, we were able to visualize these others, and we were able to relate to their sadness, and we basically consumed their victims. And I was also curious then, what's the timeline like between the identification and the tamed otherness? Which one comes first, or do they actually happen almost at the same time? And by applying your concept of tamed otherness, I feel like we only limited the others as a subject or target that we can be sad about, or we can show our emotions to. And I have to admit that the post-colonial lenses and perspective and structures have been participating in this approaches so far. So I'll definitely look at this issue later as well. And I was also impressed by your analogy of comparing ourselves, the literary critics, as inspectors rather than judges, if you're merely going to apply existing standards and perspectives, because it's basically serving or working as a calculator rather than giving out original opinions. And going all the way to the last slide, I feel like this could be a great homework for my own study. You talked about, instead of only utilizing the present or the current regulatory perspective, we should be able to do prefigurative critique by assuming a certain point that has never existed before, so that we can be truly free from the morality of genealogy. And you also talked about how a fiction is something that creates a true reality based on untrue stories or lies. And even though this work itself sounds very difficult and tricky for me to engage in, I'll try my best. And that is why it is called an example, instead of a forecast of the future. And the author Lee Jung-ha did a great work by utilizing both just the two concepts of ship and horse. And I'll definitely go back and review my work. I'm not saying my work has been halted, but it is a great opportunity to further build on, develop my thoughts and process. And last but not least, identification only is not something that we need to think about. We have to think about how we're going to find and detect a position and a specific timeline or point that has never existed. Because when you actually read a book, identification is not the only process that's going on. There are other moments where identification itself is not available or simply impossible. So I'll definitely consume and analyze and look upon all the words that you have given to me and use it for my future studies. Thank you.